자, 이번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귀국은 하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방문했죠.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말이죠. 그 당시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Your Excellency, it's an honor for me to meet you, the hero of the Ukrainian people. Thank you so much.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양국의 교류 그리고 지원 그리고 앞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 가지고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돌아가는 대로 대통령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실질적인 어떤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하겠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전하겠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진석 의원,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중에서 형이다. 맏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국회 부의장도 맡고 있는데 말이죠.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틀째 이준석 대표를 직격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는데 말이죠. 장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진석 의원이 중진 의원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뭐 나이 어린 영선의 당대표이긴 하지만 지금 외국 순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창피 주는 식의 저런 언급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걱정이 되고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진 의원이라면요. 저렇게 좀 이준석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본인이 느끼면 귀국하고 나서 사실 좀 이러이러한 면도 있지 않았느냐. 우리랑 좀 더 상의하고 또한 본인의 가는 논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인식을 시키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간 것에 대해서 생뚱맞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뒷받침 잘 할 테니까 좀 이런 것들 같이 좀 상의 좀 해달라. 이게 중진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지. 네. 그냥 외국에 나가 있는 당대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틀 동안 계속 SNS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네. 뭐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정진석 의원이 네. 이 시점에서 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느냐. 이게 뭐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세상 정치인들이 말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왜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려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당을 접수를 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 몸이 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당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그것은 내년 6월까지 우리가 당권을 접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준석 너는 지금 당대표답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윤리위에서 징계 네. 절차를 개시했다는 게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 전까지 이준석 대표는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당대표직을 수행하기에는 판단이 여러 가지 부족을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진석 의원께서 총대를 메고 시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윤리가 이번 달에 열리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준석 대표는 대표 자격이 없다. 네. 또 하나, 자, 공천 혁신한다고 말을 하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정비경 최고위원을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인 서울이 아니죠. 성남 분당을의 당협위원장으로 집어넣느냐. 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정치인이 아니죠.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의 실시간으로 정진석 의원을 직격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까요? 이준석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인사 전횡을 휘두르려면
공관위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네 사람을 넣지 혁신위에 넣습니까? 모든 인선을 정진석 부의장님께 맡겨야 합니까? 혁신위에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지만 적당히 하시지요. 혁신이 흠집내자고 사람을 흠집내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저는 말이죠. 공천위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답니다.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의 제기는 충청남도 공천. 예, 이준석 대표가 참 이렇게 잘해요. 이런 식으로 잘한다는 뜻이죠. 정진석 의원이 충남이 지역구잖아요. 공주가. 또 하필이면 충청남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충청남도 공천에서 PPAT 점수, 이게 이준석 대표가 겨냥한 이른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격시험이죠. 이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관할인 서울 노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인데 노원구청장도 안 찍어내리고 경선한 당 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역시 정진석 부의장을 향해서 한 이야기고요. 이 충청남도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더니 정진석 의원이 내가 확인해 봤더니 나는 금시초문이다. 그런데 아마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공천관리위원회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들어간 일종의 민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던데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습니까? 지금 당대표하고 당의 가장 큰 어른인 중진 의원이 이런 식의 말싸움,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이런 식의 말싸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서로 좀 자중자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럼 당은 단합해가지고 다음번에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야당과는 반대로 우리는 개혁과 당내 기득권을 버리기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머리 맞대고 그것을 강구해야지. 자, 이준석 대표 미우니까 당대표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당권 잡아가지고 2024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공천을 해가지고 2027년에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되겠어.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하에 저런 식의 언쟁을 벌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진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장 교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비판하고 계신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았다면서 올린 사진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준비가 돼 있나요? 철퇴 사진이라고 하던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요 사진 좀 보여주시죠.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방문단의 선물에 대한 답례품으로 가시 달린 육모 방망이 비슷한 걸 주셨는데 코자크족 지도자가 들고 사용하는 블라바라는 철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서 잘 간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육모 방망이와 비슷한 철퇴. 또 이준석 대표가 자기 무릎에 저 철퇴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과거에 이 육모방망이라고 하는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기억해서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서 저 사진을 하필이면 일부러 고의로 게시하고 쓴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정진석 의원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버려야 돼. 네?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2017년이면은 대선 직후고 대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사실은 그 당시에 보수 야당 진영이 갈 길을 찾지 못하던 때인데 그때 정진석 의원이 육모방망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저게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네. 이준석 대표가 기억을 해서 야 그때 정진석 그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참 기억력이 정말 비상한. 근데 이준석 대표는 네. 그런 글들 많이 올리잖아요. 많이 과거에 그 상대가
내가 지금 맞서 싸우게 된 상대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SNS를 찾아보는지 아니면 기억력이 비상한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그거 갖고 소재로 삼아서 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 기억을 해가지고 정진석 의원을 공격하는 거라면 정진석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겠죠. 왜냐? 이준석 대표의 저 사진의 의미는 보수 우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좀 안 좋게 만드는데 당사자가 바로 정진석 의원이다. 그러니까 용모방망이로 똑같이 당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꼭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SNS에 글 올린 것 중에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진석 의원이 아까 한 얘기 보면 보수의 존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빗대서 쓰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당내 분란을 이렇게 계속 조장하십니까? 아니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9일날 귀국을 하잖아요. 네. 귀국 와가지고 좀 두 분이 만나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좀 SNS 상에서의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이고 당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이 직격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을 또 인용해서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당이고 네. 대선도 이겼고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그러니까요. 왜 여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역시 권력이라고 하는 거 권력투쟁이죠. 이게 무서운 거다. 그렇죠. 네. 권력투쟁인데 저는 좀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한심할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부를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건지 그거 생각하고 계셔야 될 때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 대표와 그 지금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중진 의원께서 이렇게 권력투쟁에 몰두를 한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에 뭐 가계부채에 고금리에 뭐 진짜 정부가 나서줘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고 여당이 그걸 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해줘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이게 뭐 민주당이 지금 너무 이렇게 질이 멸렬해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저는 또 들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좀 이렇게 긴장감을 줘야 여당이 뭐 잘해가지고 좀 국민한테 점수를 따려고 네. 할 텐데 우리가 좀 너무 질이 멸렬해서 그러나 이런 자책도 좀 들고. 근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좀 한심하고 우울할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정치권은 자기들 뿐이 모르는구나. 자기들 이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결국 권력, 파워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나눠 가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젊은 대표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선출하면서 이른바 정권교체 희망을 키웠고 그래서 정권교체 성공했는데 이 상황이 돼서 또 하필이면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에 나섰던 강용석 전 의원이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그룹에서 이준석 대표를 이번 기회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내보내고 전당대회를 어떻게 빨리 열든 늦게 열든 해서 당권을 우리가 거머쥐어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자. 이준석 대표는 못 믿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냥 불편하고 싫다라는 자기 표현인 정치한다는 것 얘기 같아요. 또 이번에 했죠. 그러니까 당대표 자기 정치 할 수가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공격하는 것은 본인들은 그러면 자기 정치 안 합니까? 본인들은 다른 사람 정치하는 건 아니겠죠. 정진석 의원도 지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는 좀 국민의힘 분들에게 특히 윤핵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없었다면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었을까?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을까? 20, 30대 젊은 층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라는 정말 젊은 정치인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의 얼굴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20, 30대 젊은 층에서 지지를 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이 대선 지형을 이준석 대표라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로 돌파해낸 것인데 과거에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했다라는 점 그리고 자신들이 당권을 잡으려면 빨리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저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또한 윤리의 6월 24일
심판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사전에 이제 끌어내리겠다고 하면요.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외면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은 분들이 실망을 해서 다시는 국민의힘 보수 우파 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지를 철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결론이 안 내려졌잖아요. 근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했다라는 것으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우리가 당권을 잡아야 되겠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네. 의지가 강하답니다. 외부로부터 의지라고 하는 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징계하겠다는 윤리위원장부터 윤리위원들 사이에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전해줬고요. 예. 외부로부터의 정말 많은 압력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징계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리고 또 징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다른 쪽에서의 압력도 있고요.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본인의 독자적인, 개인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이상을 처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6월 24일이 보수 우파의 앞으로의 생존에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권력을 잡았으면요, 배려하고 포용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장 교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당장 뭐 민주당을 보더라도 네. 지난 5년 동안은 민주당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총선에서 뭐 180석에 가까운 의석까지 확보하고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정치인들이 권력만 잡으면 맞습니다. 조금 이 균형감과 상식을 좀 상실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지금 민주당에 궁금한 게 말이죠. 40대 기술원, 대한민국 정치사에 영원히 기억될 40대 기술원, 1971년에 신민당 경선,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네. 이게 원래 민주당의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의 유전자예요. 네.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 네. 그런데 DJ가 워낙 오랫동안 또 YS가 오랫동안 대선에 도전하다 보니 그때부터 그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는데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대단한 정치인인 거예요. 그걸 대단하죠. 뚫고 나왔는데. 네.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안 보이느냐, 그렇죠. 안 나오느냐. 네. 지금 방송 출연하고 민주당 얘기하는 젊은 정치인들 많은데 네.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했던 걸 못하느냐. 이것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민주당의 큰 문제죠. 선배들이 후배를 키우지 않는 모습,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노력이 없는 모습. 이것이 586 세대들이 잘못한 게 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본인들이 도전하기보다는 예. 누군가의 뒤에 서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좌하면서 계속 국회의원 뭐 재선, 3선, 4선하고 뭐 장관하고 이거에 안주했던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지방에 계시는 아주 우리한테 어려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진짜 투쟁하시면서 민주당 당원 생활을 하신 분이 저한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진보인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시위하는 진보가 됐다는 게 너무 슬프다. 지난 대선 때까지 5년 전 대선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는 민주당을 찍는다가 그렇죠.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공식이죠, 완전히.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예. 거예요. 어떻게 젊은이의 공격을 받는 진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진보는 항상 앞서가고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세대가 공격하는 진보라는 게 진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서 제가 진짜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느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은 더 이상 진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대표 자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살짝 올라온 국면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의 존립 그리고 당의 정체성, 당의 이념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혼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있었는데 사선의 우상호 의원 586 세대의 대표 좌장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위기라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을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에 진 패인을 잘 분석해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한 목소리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데 최우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 저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 말대로 되면 참 좋겠다.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말이죠. 공교롭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586 물러나세요 했는데 586 세대 의원이 새로운 또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러니까 잃을 게 많고 지킬 게 많으신 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주는 감동과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정치는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상상력이 전혀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시려는 모습 아니겠어요, 저게? 그래서 야, 진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바람도 일으키고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진짜 새로운 어떤 이야기 이런 것도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많이 제공해주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렇게 86세대 용태론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에서 86 비대위원장을 세운다? 참 민주당이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원이죠? 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당원이지만 예. 이번에 대선도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어요. 왜? 옆에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한 명을 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졌을 수 있거든요. 다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권한이 가장 컸던 사람이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맞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죄송하고 이제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처럼 권한이 작은 사람이 하는 반성과 사과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권한이 크신 분들이 물러서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 번하려는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국민이나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것을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의 이유를 분석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었고 기사도 저도 많이 봤고 저도 이 시간에 방송도 했습니다만 가령 그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장면,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큰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흔히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에 대해서 김상일 전 특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수장이 책임을 다 안고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1차 책임이 이재명, 송영길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이 패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당의 공식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평가 기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평가가 특정 인물의 책임 여부를 묻는데 집중되거나 국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것은 비대위와 그리고 그 평가 기구에서 논의를 하게 될 문제다. 지금 우상호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가 과연 이 책임론을 분명히 규명할 수 있을까?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집중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로 국민들은 들으신다니까요. 아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한 목소리로 갑니까? 문제를 지금 파악하고 그거를 책임을 지우고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목소리로 가면은 뭐 누구한테 책임지울 일도 없고 누구를 징계할 일도 없고 변화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다시 으쌰으쌰하면서 가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인식을 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예? 지금 물에 가라앉고 있는데 몸에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몸이 가라앉을 때는요. 방법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해요. 가만히 예. 있고 힘을 빼든가 아니면 힘이 좀 있을 때 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땅을 차고 올라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야, 대단한 비유인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거나 힘이 좀 남아 있다면 네. 아예 바닥으로 내려가야죠. 바닥을 차고 예, 올라가라. 올라가야죠. 예. 이게 바로 민주당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이미 그 경험이 지난 5년 동안 쌓였잖아요. 뭐 완전히 바닥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것 아닙니까? 지하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라는 지하까지 갔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라는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반면교사 삼아서 당의 얼굴과 인물을 바꿔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앞으로 2달 동안 민주당은요. 개혁 혁신 못합니다. 그냥 말은 제일 많이 나오겠죠. 나오죠. 개혁혁신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저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봐라, 대선 패배, 지방선거의 패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고 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흠집내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당내 갈등을 우상호 대선 당시 총괄선대 본부장이 어떻게 이거를 갈등을 해소하고 한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는 않고 자기의 권한만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만약에 지금 이재명 의원이 죄송합니다. 제 대선, 지선, 패배 저에게 다 있습니다. 저 이번 당대표 출마 안 하겠습니다. 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고 진보 진영을 살리는데 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민주당 살 수 있는 공간과 틈이 열려요. 근데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순간 꽉 막혀버립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잘 알아야 된다. 당권이라는 조그마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라는 이러한 큰 진영을 무너뜨리는 판단, 행동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미래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제주을의 김한규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